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 담당 교수 이용호입니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점점 하늘빛이 청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쾌청한 가을날에 체육대회, 축제 등 야외 활동이나 행사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는 게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주변 지인과 일상으로부터 누리는 것들에 대해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현재 내게 주어진 또 누리고 있는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소중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학습 주제는 2장 변수와 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3주차 수업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수의 기본 개념과 변수 활용법을 이해하고 변수명 작성 규칙을 숙지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산자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그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변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값,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의 특징으로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새로운 값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변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대입을 해주면은 변수에 해당 값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값이 대입이 되면은 기존의 값은 소멸되고 새로운 값으로 덮어 쓰여지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생성해 줄 때 반드시 초기 값을 대입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기 값이라는 것은 최초로 대입되는 값을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초기 값을 변수에 대입해 주는 예시는 아래와 같이 x는 100 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값 대입을 우측에 있는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면은 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에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대입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새로운 값을 대입하면은 기존의 변수에 저장되었던 값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보면은 변수 x에 대해서 초기 값으로 100을 대입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값으로 200을 대입해 줬죠.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100이라는 값은 소멸이 되고
새롭게 200이라는 값으로 덮어 씌워지게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린트 x를 이용해서 변수 x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보면 200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변수를 생성할 때에는 한 개의 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변수를 구분해 주고자 변수명을 달리해서 여러 개 생성을 해 줘야 되겠죠. 화면에 제시된 코드처럼 변수 x에 대해서 초기값 100을 설정해 줬고 또 다른 변수인 y에 대해서 초기값으로 200을 대입해 준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수 x와 y가 각각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변수 활용법의 대표적인 예인 변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수 x에는 초기값으로 100이 대입이 됐고요. 변수 y에는 200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드를 보시면은 sum은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항상 대입 연산자 우측에 있는 연산을 먼저 수행합니다. 즉 x와 y를 합치면 정의되는 합정인가요? x에 저장되어 있는 100과 y에 저장되어 있는 20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서로 더해 주겠죠. 100과 200을 더하면은 300, 스파르타 300이라는 값이 결과값이 되고 최종적으로 300이 변수 썸에 대입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대입 연산자 우측에 있는 부분을 볼게요. x에 100이 저장되어 있고 y에는 200이 저장되어 있는데 서로 더해주게 되면은 100과 200을 더해서 즉 덧셈이 수행돼서 그 결과값인 300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을 다시 대입 연산자가 있으므로 300이라는 값을 변수 썸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어서 프린트 썸이라고 하는 문장을 볼게요. 프린트 함수가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 익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값을 화면을 통해서 출력해 주죠. 따라서 변수 이름인 썸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썸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300을 출력해 줍니다. 앞서 학습 내용까지는 변수에 숫자 데이터만 대입을 했는데요. 변수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name은 홍길동처럼 이 홍길동이 바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작성하실 때에는 이처럼 따옴표로 반드시 묶어 주셔야 합니다. 따옴표의 종류에는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셔도 됩니다. 이 대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변수 name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는 좀 더 문자열이 길죠? 주소네요. 서울시 종로구 1번지라고 하는 문자열이 변수 어드레스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자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된 것처럼 처리가 되고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상자에 서울시 종로구 1번지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이어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수를 출력해 보면은
실제 네임에 저장되어 있던 홍길동이 출력이 되고요. 변수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서울시 종로구 1번지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앞서 학습하신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도전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코드에서 프린트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각각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변수 x에는 7이 대입되어 있고 변수 y에는 6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변수 x와 y를 더하면은 몇이 되죠? 13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13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x에는 7인데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자, 이 7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문자 7이 변수 x에 대입이 되고 문자 6이 변수 y에 대입이 됩니다. 이때 변수 x와 y를 더해주면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답을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문자열을 더해주면은 결합이 됩니다. 즉 연결이 돼요. 이 힌트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 결과를, 출력 결과를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변수명 작성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방식은 주입식, 암기식 교육보다는 원리 이해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도 이해식 학습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학습 내용은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여다보고 이 규칙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변수명을 작성할 때, 즉 변수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영문자, 숫자, 밑줄 기호만 허용합니다. 여기서 특수 기호로는 유일하게 밑줄, 즉 언더라인만 허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규칙이 특이합니다. 분명히 앞서서는 영문자, 숫자, 밑줄 기호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규칙을 보면은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로만 시작돼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가 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규칙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변수명 중간에 공백, 즉 띄어쓰기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수명을 구성하는 각 글자들은 또는 숫자도 포함되죠. 모두 붙여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학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학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에서 이미 특정 기능이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된 단어를 예학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키워드라고도 해요. 이러한 예학어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정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변수 이름을 쓰면은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인지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변수인지 혼선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러한 예약어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예약어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특이한 규칙이 있는데요. 영문자,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문자로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스펠링의 변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대소문자가 서로 다르면은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문자 A와 나머지는 소문자로 구성된 애플과 모두 소문자로 구성된 애플은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수명 작성 규칙은 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준수해 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올바른 변수명의 작성 사례와 잘못된 변수명의 작성 사례를 통해서 변수명 작성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안에서 sum은 영문자로 구성되어진 변수명이죠. 올바르게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명은 밑줄로 시작하네요. 네. 특수기호 중에서는 유일하게 밑줄 기호는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소 이름이 긴 변수명인데요. 여기서도 영문자와 밑줄을 조합해서 작성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킹3처럼 숫자를 조합해서도 변수명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숫자는 변수명의 맨 앞에 올 수 없다라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 끝에도 포함할 수 있고 중간에 숫자가 포함돼도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잘못된 변수명의 작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로 시작하는 세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숫자 2, 변수명의 첫 번째 글자로는 숫자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숫자를 맨 앞에 기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변수명입니다. 그 외에는 영문자와 밑줄 조합이 됐으므로 문제는 없으나 이 숫자가 맨 앞에 와서 잘못된 변수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변수명 같은 경우에는 특수기호 중에서는 밑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샵 등과 같은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잘못된 변수명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변수에 저장된 값들을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값들을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프린트 함수 괄호 안에 여러 변수들을 컴마로 구분해서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변수명, 변수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묶어줘서는 안 돼요. 따옴표로 묶어주는 순간
변수명이 아닌 일반 문자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변수 x에 100을 대입해 줬고 변수 y에 200을 대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x와 y를 더한 후에 그 결과값인 300을 변수 sum에 대입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x, y, sum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한 번에 출력해주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처럼 컴마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분해줘서 한꺼번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x라고 표기된 부분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죠? 변수명 x를 뜻하므로 x에 저장되어 있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 주고요. 과는 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또 의합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입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는 부분은 화면상에 그대로 출력되는 문자열입니다. 다시 변수 y는 y에 저장되어 있는 200이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sum은 30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200이 아니고 300 스파르타 300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100과 200의 합은 300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 학습하실 내용부터는 인풋 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름 이디유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이미 인풋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학습 내용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인풋 함수 관련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는 방법은 이처럼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변수가 오게 되고요. 이 변수에 바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 즉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 우측에는 int와 input 함수가 적용이 됐죠. 이렇게 괄호가 사용됐을 때에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나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nput 함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데요. input 함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보통은 텍스트 형태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준다고 해서 input 함수가 출력 함수인 것은 아니고요. 문자열 출력이 필요한 이유는 문자열 출력 없이 입력을 기다리게 된다면 사용자는 어떠한 값을 입력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input 함수는 먼저 선, 안내 메시지 또는 질문 등의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은 지금 코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어드려서 다시 int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정수 값으로 변환해주는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따라서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면은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해서 그 값을 다시 변수 x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러한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아래의 코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고요. 일종의 안내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사용자가 특정 숫자 값을 입력하면은 그 값을 읽어들여서 또다시 int 함수에 의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을 정수화, 정수로 변환해 줍니다. 그 이후에 변수 x에 대입을 해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 역시 출력되는 메시지만 약간 바뀌고 첫 번째 문장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을 정수로 변환을 해서 또 다른 변수인 y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y에 의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두 정수 값을 더해준 후 변수 sum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통 결과는 화면 출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print 함수가 적용됐고요. 앞서 학습하신 방법처럼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컴마로 구분해서 나열함으로써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는 과정과 그 원리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자에게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게 되면은 이때 300이라는 값을 사용자가 입력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외부에 있는 함수인 int 함수에 의해서 300이라고 하는 정수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int 함수가 적용이 안 돼 있다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같은 300이지만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받은 값은 이처럼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덧셈이나 뺄셈 등의 연산을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int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값, 즉 정수값으로 변환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input 함수가 적용된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400을 입력했을 때 문자열로 취급하고요. 이를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으로 변환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덧셈을 해줘야지 올바르게 덧셈 결과가 산출되겠죠. input 함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어떤 종류의 데이터로 인식하는지 그 특성을 이해하셨다면 이번 학습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서서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숫자 값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값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함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열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이기 때문에 int 함수를 적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input 함수만 적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문자열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입력 안내 메시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홍길동이라고 입력하면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변수 네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 네임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홍길동을 출력해주고 그 뒤에 C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을 출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종료가 됩니다. 아래의 실행 결과에서 홍길동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문자열이 아니고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문자열입니다. 학습 이해도 자가점검을 위해 화면에 제시된 도전 문제를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문제의 내용을 보면은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어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덧셈을 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의 내용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 화면입니다. 여기서 홍길동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고요. 또 300과 400 역시 사용자가 입력한 값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인풋 함수를 몇 개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름을 물어보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도록 했기 때문에 총 3개의 인풋 함수가 필요하겠죠.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드리자면 정수를 입력받을 때에는 인풋 함수가 문자열로 취급하므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 값으로 변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3주차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기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인풋 함수가 여러 개 적용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용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왼쪽에 있는 각각의 변수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변수가 총 몇 개죠? 5개의 변수죠. 5개의 입력값만큼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5개의 데이터 값을 스타디움부터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이용해서 입력값을 대입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기사를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내용인데요.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트 함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출력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처럼 스타디움, 위너와 루저, VIP 등등 해서 모두 앞서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렸다라는 내용을 출력해 주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 전에 입력했던 경기장 이름이 출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문맥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활용해서 기사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강의 영상을 잠시 포즈해 두셨다가 프로그래밍 실습을 끝마친 후에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은 부동산 광고 만들기 예제인데요. 이 실습 예제는 바로 앞선 실습 예제보다는 단순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값을 받아서 출력해 준 것이 아니라 소스 코드 상에 이처럼 직접적으로 문자열이라든지 숫자 값을 기입해서 대입을 해줬기 때문에 앞선 예제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4개의 변수가 있죠. 스트리트에는 서울시 종로구라는 문자열 값이 대입이 되어 있고, 타입은 아파트, 넘버 오브 룸스는 3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프라이스에는 이게 얼마죠? 100만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장들은 단순하게 출력해주는 구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매물 광고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부분은 화면에 보기 좋게 보이기 위해서 테두리를 그려서 꾸며줬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출력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 함수죠. 제일 먼저 변수 스트리트에 저장되어 있는 서울시 종로구를 출력을 해주고, 타입에는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출력해주고, 또 타입이 한 번 더 있네요. 이렇게 동일한 변수를 여러 번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넘버 오브 룸즈와 프라이스도 있죠. 그래서 각각 3과 100만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죠. 앞선 로봇 기자 프로그램처럼 사용자가 주소라든지 주택의 종류, 그리고 몇 개의 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격,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출력을 해주면은 좀 더 다양한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지 않고 이렇게 소스 코드 상에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기재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만을 출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습 예제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실습해 보시고 제가 제안했던 바대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즉 사용자로부터 각각의 데이터 정보들을 입력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부터는 학습 주제가 바뀌어서 파이썬 연산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연산과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식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수식은 피연산자들과 연산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식은 수식을 실행했을 때 반드시 결과값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은 피연산자와 연산자의 조합이라고 했는데, 피연산자는 이처럼 5나 8, 주로 연산을 당하는 값에 해당이 되겠고요. 연산자는 특정 연산,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연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연산자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값, 그래서 연산을 당하는 값이라고 해서 피연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연산의 종류는 바로 산술연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연산이죠. 네, 바로 나왔네요. 이번 학습 내용은 여러 종류의 연산자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인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술연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사칙 연산이 되겠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나머지 연산도 제공해 줍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은 연산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고, 연산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산의 종류라고 수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연산자죠. 또는 연산 기호라고 해도 되고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은 여러분들 대부분 특수 기호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나눗셈이 두 개가 있어요. 때문에 잘 구분해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슬래시를 두 개 표기하는 나눗셈은 보통 한 개만 표기를 해서 나눗셈 기호를 의미하게 되는데, 슬래시 두 개의 나눗셈과 슬래시 하나의 나눗셈의 차이점은 나누기를 한 결과값을 정수값으로 계산할 것인가, 실수값으로 좀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할 것인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수식을 보면은 7/4라고 되어 있죠. 단일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도 정밀하게 계산하는 나눗셈입니다. 따라서 1.75가 산출되는 반면에 슬래시를, 즉 더블 슬래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과값을 정수 단위로 산출해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짜리는 절삭해버리고 정수 자리인 1만 결과값으로 산출해주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나눗셈 기호와 함께 그 특성까지도 잘 숙지해서 구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도 있는데요. 그 기호로서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를 산출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7%사를 했을 때 앞에 있는 피연산자를 뒤에 있는 두 번째 피연산자로 나눠줘서 그 나머지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3이므로 3을 산출하게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산술 연산자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실 부분이 두 종류의 나눗셈과 그 기호, 그리고 특성, 결과값으로 실수를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정수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하느냐 차이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연산자의 기호는 또 퍼센트고요. 앞서 학습하신 산술 연산자의 종류 중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는지 그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코드를 보시면은 int 함수와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변수 p와 q에 대입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입력값으로는 분자를,
두 번째 입력 값으로는 분모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네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실제로 몫을 계산해주고자 p/q라고 해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때에는 더블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짜리는 버려버리고 정수값만을 결과값으로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정수값이 출력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도 아니고 산수 시간에 배웠던 몫은 정수였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을 정수로 산출하고자 더블 슬래시 나눗셈을 수행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프린트 함수에서는 나눗셈의 나머지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실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머지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값을 나눈 후에 거기서 나머지를 취해서 출력해주게 됩니다. 실행 결과 예시를 보면은 사용자가 분자 입력 부분에 대해서 7을 입력하고 분모에 대해서는 4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7 더블 슬래시 4는 1이죠. 정수 부분. 그래서 몫이 되는 거고 7% 4는 나머지인 3이 됩니다. 그래서 3이 출력이 된 것이고요. 앞서 살펴봤던 나머지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활용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제일 보편적으로 홀수 짝수를 판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숫자, 임의의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은 짝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은 홀수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임의의 숫자를 퍼센트 2, 즉 2로 나눈 나머지를 산출을 해서 0일 때와 1일 때를 구분을 해서 짝수, 홀수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숫자의 배수를 판별할 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배수를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이때는 특정 임의의 숫자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되겠죠. 즉 나누어 떨어지면은 10의 배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를 분리할 때, 예를 들어서 초 단위로 주어진 시간값을 분초 단위로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할 때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주어진 초가 10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0이라고 하는 초는 세분화되지 않은 시간이죠. 따라서 분초 단위로 세분화해 주고자 일단은 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1000을 60으로 나눈 몫을 취했고요.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눴을 때 몫을 취하게 되면은 분 단위 값을 산출할 수가 있고 그 값을 변수 민에 대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00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은 초 단위를 환산할 수 있겠죠. 즉 60으로 나눴을 때 몫은 분에 해당되고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초 단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각 더블 슬래시와 퍼센트 연산자를 적용해서
시간 단위를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시, 2시 할 때 시 단위까지도 확장해서 세분해 줄 수도 있어요. 시분초 단위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종종 사용될 수 있는 지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연산자 중에서도 지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기호는 따로 없죠. 왜냐하면은 지수를 나타낼 때 반면에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드시 연산자 기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수 계산은 곱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셈 연산자를 2번 연달아 기절을 해서 지수 연산자를 나타냅니다. 아래에 주어진 연산을 보시면은 2 별별 7이라고 되어 있죠. 곱하기 기호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2의 7승을 계산하라고 하는 지수 연산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값 128이 산출이 된 것이고요. 참고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서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에서는 지수 연산자 기호가 별별이 아니고 키보드 상에 숫자 6 위에 있는 특수기호 있죠. 우리가 웃는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는 특수기호가 바로 지수 연산자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서 하루에 캔커피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 회는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카페인 중독인가요? 그럼에도 신기하게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는 좀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이유는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가 바로 카페 매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제를 잘 응용하시면은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 분석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세 개의 변수가 각각 2000, 3000, 3500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변수 이름을 보시면은 아메리카노 프라이스, 카페라떼 프라이스, 카푸치노 프라이스라고 다소 긴 이름이지만 좋은 변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변수명이라는 것은 변수 이름만 보더라도 해당 변수가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이 좋은 변수명입니다. 지금처럼 pric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우측의 값들이 바로 커피의 가격을 의미한다라는 사실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2,000원으로, 카페라떼의 가격을 3,000원으로, 카푸치노의 가격을 3,500원으로 설정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변수로 설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 값들만 변경해 주면은 쉽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에 또 추가적인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변수들은 모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정수값으로 변환한 정수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어떠한 값들을 입력받도록 하는지 보면은 판매 개수를 입력받도록 해줬네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판매 개수를 입력을 하고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판매 개수를 저장하게 되겠죠. 각각 아메리카노의 판매량, 카페라테의 판매량, 카푸치노의 판매량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매출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을 계산하는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바로 곱셈 연산, 또 플러스 연산과 곱셈 연산 등을 이용해서 매출을 계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아메리카노즈라고 되어 있는 변수값과 아메리카노 프라이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곱했습니다. 즉, 우리가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준 겁니다. 판매 개수와 아메리카노의 가격, 단가 곱해줘서 매출 금액을 세일즈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줬고요. 계속 이어서 매출액을 누적 합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세일즈 값과 또 새롭게 카페라떼에 대한 매출액을 더해줘서 누적 매출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일즈 변수에 대입을 해주고요. 그러면 현재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에 대한 총 매출액이 집계가 됐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카푸치노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카푸치노에 대한 매출액과 기존에 있던 매출액을 다시 합산을 해서 총 매출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총 매출 금액 역시 변수 세일즈에 대입을 해주고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세일즈 값을 출력해주게 되면은 총 매출은 얼마입니다 라고 결과값을 출력해 주겠죠. 자,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도 현재 영상을 잠시 포즈해 두셨다가 실습을 완료하신 후에 다음 학습 내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3장의 마지막 실습 예제인데요. 자동 판매기, 소위 자판기라고 하는 자판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은 좀 더 친근감이 들고 재미있게 실습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자동 판매기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우선 사용자가 금액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죠? 네, 맞습니다. 음료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음료 자판기를 예를 든 것입니다. 음료 선택을 한 후에는 해당 음료수를 반환해 주고 거스름돈이 있으면 거슬러 주겠죠. 또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죠. 사용자가 투입한 금액이 음료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음료를 선택해도 음료수를 반환해 주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판기 프로그램을 구현하면은 거의 완벽한 자판기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와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수값을 대입해 주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입력값으로 투입한 돈을 요구를 했죠.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 금액을 저장하겠고 투입 금액. 두 번째 변수 프라이스에는 물건값, 즉 음료수와 같은 상품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격이 변수 프라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change라고 하는 변수에는 money 마이너스 프라이스, 즉 투입 금액에서 상품 가격을 빼면은 뭐가 남죠? 네, 바로 거스름돈이죠. 잔돈. 이 거스름돈을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change입니다.
거스름돈을 뺄셈을 통해서 산출했으면은 그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체인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스름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동전 단위로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 몇 개,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내용을 출력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더블 슬래시 즉 나눗셈을 산출하는 연산자와 나머지를 산출하는 연산자의 활용 예에서 살펴봤듯이 거스름돈을 500으로 나눈 몫을 취하게 되면은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잔돈으로 거슬러지는지 개수가 산출이 되겠고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코인 500s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 대입을 해줍니다. 이어서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도 산출해 보고자 체인지 값, 즉 총 거스름돈에 대해서 5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제외한 나머지가 남기 때문에 잔여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0으로 나눈 몫을 취하게 되면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산출이 되겠죠. 이렇게 산출된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코인 100s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 대입을 해줍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출력해 주는 일만 남았네요. 따라서 아래에 프린트 함수를 2번 사용해서 500원 동전의 개수와 100원 동전의 개수를 출력해 줬습니다. 실제 동전 개수는 코인 500S와 코인 100S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산출하는 계산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실제 특정 금액을 노트나 메모장 등에 기재를 해 보시고 그 값을 이 프로그램처럼 500으로 나눈 몫을 취해보고 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5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후에 다시 한번 100으로 나눴을 때 몫을 취했을 때 실제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지 검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예제도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아래에 주어진 도전 문제도 더불어서 한번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연산자의 종류는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봤었고 작성해 보셨던 대입 연산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입 연산자의 기호는 등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 때 제일 많이 봤고 작성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때는 좌변에는 변수를, 우변에는 값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는 변수를, 오른쪽에는 값을 작성합니다. 이 값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상수값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100 플러스 50, 즉 수식도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식의 결과값이 대입이 되겠죠. 또 이러한 고정적인 값뿐만 아니라 변수값도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 다른 말로 할당이라고도 해요.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 코드에서 위에 두 개의 문장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세 번째에 있는 문장은 변수 y에 어떤 값이 대입이 될까요? 일단은 변수죠. 변수 num의 값이 저장이 되는데 변수 num의 값의 실체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때에는 이 위에 있는 즉 앞선 문장들을 쭉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기 값은 100이었잖아요. 변수 num의 초기 값은 100이었는데 그 이후에 100 플러스 50의 결과값, 즉 150이 대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초기 값이 갱신이 됐죠.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변수 y도 150이 대입이 됩니다. 대입 연산자 중에서 대입 연산자 왼쪽에 다른 연산자가 결합되어 있는 연산자를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가 합쳐져 있다라고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입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를 조합해 놓은 연산자예요. 실제 수학적인 연산자로는 존재하지 않죠. 먼저 일반적인 문장을 보겠습니다. num은 num 플러스 2, 즉 변수 num의 값을 2와 더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변수 num에 대입해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을 축약형 문장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러한 일반 문장은 전개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축약해서 복합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에 변수 이름이 같아야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축약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입 연산자 좌우에 변수 이름이 num이잖아요. 그래서 num을 합쳐서 줄여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플러스 기호와 대입 연산자 등호를 결합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남아있는 피연산자 값 2를 기재를 하면은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한 축약식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일반 문장을 축약형 문장으로 변환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num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와 피연산자가 하나 남죠. 이때 플러스 기호를 대입 연산자와 결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항상 뒤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가 앞에 오도록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우변에 남아있는 값은 2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num 플러스는 2라고 하는 축약형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반대로 축약형 문장을 일반 문장으로 전개를 할 때에는 앞서 한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었죠.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에 동일한 변수명이 와야 하므로
전개를 할 때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넘은 넘까지는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연산자죠. 플러스 연산자를 넘 다음에 기재를 해주고 이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피연산자 이 값이 플러스 연산자 다음에 위치하면서 일반적인 문장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문장을, 전개된 문장을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한 축약형 문장으로도 변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축약형 문장을 전개를 해서 일반 문장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측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은 복합 대입 연산자의 유형별로 쭉 나열을 해놓고 그 의미에는 전개한 표현식을, 전개한 문장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서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연산자의 기호 모양만 바뀐 것이지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다양한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복잡한 수식을 작성을 했을 때 여러 연산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일 때에는 연산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파이썬에서도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테이블의 우선순위대로 연산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산순위가 제일 높은 1순위로는 지수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항연산자가 있습니다. 단항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피연산자가 하나인 연산자를 뜻합니다. 예컨대 플러스, 여기서는 양수 기호를 뜻하고요. 마이너스 음수 기호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1은 피연산자인데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단항연산자예요. 베트남 다낭이 아닙니다. 제가 발음이 세 번째 우선순위로는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였죠. 곱셈, 나눗셈, 퍼센트, 즉 나머지죠. 이러한 종류의 연산자가 세 번째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그보다 낮은 우선순위가 덧셈, 뺄셈이죠. 이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밖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박스로 묶어 놓은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순위가 있는데요. 지수 연산자보다 높은 게 괄호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위쪽에 영순위로 해서 괄호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주차 수업을 끝마치기에 앞서 코딩존 예약 및 튜터링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교와의 1대1 튜터링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코딩존 예약이 선행돼야 되는데요. 코딩존 예약은 가급적이면은 학기 말은 피해서 미리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코딩존 예약을 미루고 있다가 학기 말에 부랴부랴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기 말은 피해서 미리 예약 신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
튜터링이 출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름 이디유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조교와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만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튜터링을 출석을 위해 형식적으로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